(1월 9일) 수요일 오늘의 글로벌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이틀 연속으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굵직한 이슈가 부재한 가운데 어닝 시즌 출발을 앞두고 경기 심리가 짙어졌습니다. 개장 전 유로존의 경기 신뢰 지수가 2달 연속으로 호조를 보였지만 실업률이 또다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별다른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프랑스의 국가 신용 등급이 조만간 강등될 것이라는 루머도 시장 심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장 마감 이후 알코아의 실적 발표로 시작되는 4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경계감도 커졌습니다. 다우지수는 0.41%, S&P 500 지수는 0.32%, 나스닥 지수는 0.23% 하락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또다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유로존의 엇갈린 경제 지표와 미국 어닝 시즌을 앞둔 관망세, 지수 상승에 발목을 잡았습니다. 이날 발표된 12월 유럽 경제 기대 지수는 87로 전월 대비 상승하며 2달 연속 개선세를 유지했지만 같은 시각 발표된 11월 실업률은 11.8%로 1995년 통계를 집계한 이후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영국과 독일은 각각 0.18%, 0.48% 하락한 반면 프랑스는 0.03% 상승했습니다. 유로존의 지난해 11월 실업률이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로스태트는 유로존 소속 국가들의 11월 실업률이 11.8%를 기록해 전월의 11.7%보다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1995년 실업률을 집계하기 시작한 이래 최고 수준입니다. 지난 11월 유로존의 실업자 수는 1,880만 명으로 10월보다 11만 3천 명의 실직자가 늘어났습니다. 특히 스페인은 26.6%로 유로존에서 실업률이 가장 높은 데다 청년 실업률도 56.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실업률 상승은 유로존 경제가 2분기 연속 둔화되면서 비용 절감을 위해 고용을 축소하는 기업들이 많아진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유로존의 지난달 경제 기대 지수가 예상 밖의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2월 유로존 경제 기대 지수가 87을 기록해 전월의 85.7은 물론 전문가 예상치인 86.3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월에 이어 2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것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제조업 신뢰 지수는 전월에 마이너스 15에서 마이너스 14.4로 서비스업은 마이너스 11.9에서 마이너스 9.8로 개선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무제한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하는 등 유로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습니다. 마리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달 유로존의 경제가 올해 하반기에는 회복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세계 최대 종자 및 유전자 변형 작물 기업인 몬산토의 실적이 시장 기대치를 웃돌았습니다. 연간 실적 전망도 상향 조정했습니다. 몬산토는 지난 1분기 순이익이 3억 3,900만 달러, 주당 63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1억 2,600만 달러, 주당 23센트보다 크게 개선된 것입니다. 특히 일회성 경비 등을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62센트로 시장에서 예상했던 36센트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매출액 역시 같은 기간 24억 4천만 달러에서 29만 4천만 달러로 증가했고 이 역시 시장 예상치였던 26억 4천만 달러보다 높았습니다.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의 지난 4분기가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는 이익을 냈습니다. 매출액은 예상치를 오히려 웃돌았습니다. 알코아는 지난 4분기 중 순이익이 2억 4,200만 달러, 주당 21센트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에 1억 9,300만 달러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선 것입니다. 특히 일회성 경비를 제외한 조정 순이익은 주당 6센트를 기록해 시장 예상치와 같았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59억 달러를 기록해 전분기 대비로는 1% 증가했지만 전년 동기 대비로는 2% 감소했습니다. 한편 알코아는 올해 글로벌 알루미늄 수요는 7%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또다시 하락하며 이틀 연속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어닝 시즌이 개막하면서 그 결과를 지켜보자는 관망 심리가 우세한 것으로 풀이가 되는데요. 뉴욕 증시 마감 이후 알코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예상치에 부합하는 성적표를 거두기도 했죠. 정규 거래에서는 약보합에 막혔지만 시간의 거래에서 현재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올 들어 처음으로 코스피는 2,000선 아래에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는 호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흘 연속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수요일장이죠.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저희와 함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제갈공매입니다. 네, 간밤 뉴욕 증시가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실적을 확인하고 가자라는 관망 심리가 강한 것 같은데요. 3대 지수 마감 상황 살펴봐 주시죠. 네, 조금 전에 마감한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였습니다. 다우가 13,328까지 55, 나스닥이 3,091까지 7, S&P 500이 1,457까지 4포인트 하락하였습니다. T조가 약보합 출발 후 낙폭을 확대해 오전장 저점을 기록한 뒤 장중 내내 낙스권 약보합이 지속되다 낙폭을 축소한 채 마감하여 어닝 시즌 개막을 앞두고 이틀째 하락하였습니다. 유로존 12월 경기 기대감이 두 달 연속 호조세를 보인 가운데 11월 실업률이 11.8%로 사상 최고를 기록하고 어닝 시즌 개막을 앞두고 태풍 샌디와 재정절벽 영향의 경계함을 나타낸 것이 시장에 부담이 되었습니다. 업종별로는 바이오, 제약, 항공업종을 중심으로 24개 업종만 상승하고 통신, 금융, 네트워킹, IT, 철강 업종을 중심으로 141개 업종 중 75%인 104개 업종이 하락하였습니다. 종목별로는 다우 30 종목 중 14개, 나스닥 100 종목 중 64개, S&P 500 종목 중 319개 종목이 하락하며 하락 종목이 많았습니다. 대비 2.6% 상승하고 코우치, 타임워너, 마이크론, 휴레패커드, 엑슨모빌, 홈디포, JP모간, 야후, 애플, 사우스웨스트 항공, 월풀, 맥킨지, 맨라이프 등이 강세를 보인 반면에 시어즈, AT&T, 버라이전 커뮤니케이션, 보잉, US, 엑스스틸 등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하여 대조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론이 또다시 0.7% 상승하며 6일간 16% 폭등세를 이어가고 JP모간은 금융주들의 약세 속에 3일 연속 상승세가 이어지며 야후가 4일 만에 1% 이상 반등했으며 애플이 주말 주초 약세를 딛고 모처럼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통신주들은 급락했습니다. 알코아가 조금 전에 장 마감 후 실적을 발표했는데 장중에는 보합에 마감한 후 호실적으로 장에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매수 접근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는 실적 발표에 대한 우려로 이틀 연속 하락했으나 상승 추세가 유효하니 금융, IT 업종 중심으로 매수 지속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업종별 흐름과 또 실적을 공개한 기업들의 주가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야간 선물 마감 상황도 궁금한데요. 자세하게 전해주시죠. 네, 새벽에 마감한 야간 선물 시장은 265.20으로 주간시장 대비 0.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네. 저점 264.85, 고점 266.0으로 1.2포인트 범위 내에서 움직였습니다. 거량은 19,135기약으로 급감 하루 만에 비교적 활발했습니다. T조가 265.35 약보합 출발 후 주간장 낙폭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유입되며 266.05까지 반등하였으나 미증시 하락으로 자장 이후 약보합권 후 박스권이 지속되다 낙폭을 축소한 채 마감하였습니다. 개인이 1,185계약 매도한 반면에 애국인이 1,204계약 매수하여 개인은 매도돼 애국인의 매수가 충돌하였습니다. 기관이 이틀 만에 관망세로 돌아선 가운데 전일 매수하였던 개인이 오늘 적극 매도로 전환하고 전일 매도했던 애국인은 오늘 적극 매수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야간 옵션 시장은 콜옵션은 하락하고 풋옵션은 상승하였습니다. 네, 자 이어서 이제 오늘 우리 파생시장 대응 전략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옵션 만기를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필요할까요? 네, 전일 국내 증시는 프로그램 매수와 삼성전자의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애국인들이 선물을 15,000계약 매도하면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중업 등 대형주 중심으로 4일 연속 하락하며 종합지수 2,000펀드가 붕괴되었습니다. 하지만 지수 하락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나 전기, 가스 업종 중심으로는 상승한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월요일 선물을 매수하였던 애국인이 하루 만에 대규모로 매도하며 애국인이 적극적으로
선물 매매에 관여하여 옵션 만기를 앞두고 종합지수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박스권 단기 조정이 전개되면서 잠시 숨고르기로 쉬어가는 장세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그제 월요일날 애국인이 선물 12만 계약 매수 주문하며 3만 계약 정도가 체결됐는데 전일 흐름으로 볼 때 만기 지수 코스피 270 이상을 노리는 상방 포지션을 코스피 265 전후로 낮추기 위한 포지션 급변경이 된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11월 16일 종합지수 1856포인트 선물지수 243 전후부터 해서 12월 28일 연말 종합지수 2,000포인트 부근까지 애국인들이 선물 3만 5천 계약을 매수했는데 월요일 대량 주문 가운데 3만 계약 정도가 체결되었습니다. 작년 말 선물을 매수했던 애국인과 월요일 12만 계약 주문 중 3만 계약 체결했던 애국인이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됩니다. 따라서 만기 지수 전망은 애국인들의 선물 매도 전환으로 만기까지 종합지수 2,000, 코스피 지수 265포인트 전후로 중심으로 박스권을 구축한 후 옵션 양매도가 전개되면서 소폭의 단기 변동성이 장중에 나타나는 가두리 장세가 전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늘 시장 전망은 시초가 하락 출발로 추가 조정이 전개된 후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4포인트를 기선으로 반등 시도가 나타나며 종합지수 2000포인트, 코스피 265, 선물지수 266포인트 전후의 박스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금일 대응 전략은 장 초반 하락 시 선물 264.5 이하에서 매수 반등 고점에서 청산하면서 박스권 대응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금일 저점은 종합지수 1990, 선물지수 264, 고점은 종합지수 2010, 선물지수 267포인트를 제시하며 하락 시 지선은 선물 264, 상승 시 저항선은 선물 268포인트를 제시합니다. 최대 변동폭은 선물로 하한선 263에서 상한선 269포인트까지 제시합니다. 금일 옵션 매매 전략은 장중 조정 시 2월물 콜옵션을 매수한 후 반등 시 착실하는 단타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만기까지 박스권 장사 예상되기 때문에 양매도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한영섭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자, 오늘도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유로존의 경제 지표부터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유로존의 11월 실업률 수치가 11.8%로 발표됐습니다. 4개월 연속 부진한 모습을 이어가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유로존의 실업률 수치는 네. 변곡점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실업률 수치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오늘은 미국의 경제 지표보다는 유로존의 경기 지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월 실업률 수치가 11.8%로 집계가 됐습니다. 미국의 12월 실업률 수치는 7.8%로 2개월째 현재 횡보를 하고 있지만 유로존의 실업률 수치는 8월부터 계속적으로 현재 0.1%씩 악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 수치가 아니라 11월 수치로 발표가 되는 것은 유로존이 17개국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집계 과정에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달 정도 늦춘 실업률 수치가 매달 월 초에 발표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남유럽 국가 중심으로 여전히 좀 부진세가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스페인이 26.6%의 실업률로 현재 사상 최고치를 가져가고 있고 그리스도 20%로 20% 초반에서 현재 내려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업자 수를 보면 10월 대비해서 11월 실업자 수는 1,882만 명으로 11만 3천 명이 현재 증가한 수치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실업률이 내려오지 않는 것은 결과적으로 긴축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유로존의 흐름들이 기업들이 감량 경영을 할 수밖에 없고 수요 부진으로 인해서 그 공장의 근로자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해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현재 돌아서지 못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아주 잘 나타내주는 부분이 이제 자동차 시장의 부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로존의 자동차 시장이 얼어붙고 있다는 점, 지난해 푸조 시트로엥의 공장 폐쇄 이런 부분을 올랑드 대통령이 다소 무마를 했지만 유로존의 경기 흐름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주는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EU의 27개국의 11월 실업률 수치는 10.7%로 유로존의 11.7% 대비해서는 1% 정도 현재 낮은 수치고 10월과 현재 악화되지 않는 동일 수치로 발표됐다는 점이 위안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발표되는 12월 경기 심리지수는 다소 개선되기도 했었는데 고용시장 여전히 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심리지수와 고용시장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심리지수는 이제 선행지표격이고요. 특히 이제 고용은 가장 늦게 움직이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행지표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후행지표는 여전히 한기가 아직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새벽에 12월 유로존 경기신뢰지수는 87로 예상치 86.3보다도 높게 나왔습니다. 11월 대비해서도 개선세가 조금 올라왔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그리스의 바이백이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고 유로존의 퇴출 우려감 이런 부분도 현재 수면 밑으로 들어갔다는 점, 이런 점이 심리적인 상황에서는 다소 개선 기대감이 올라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의 은행권의 채무 위기가 여전히 아직 남아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잠재적 리스크는 여전히 좀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유로존의 경제 성장률을 보면 2분기와 3분기 연속 경기 수축 국면에 들어가 있습니다. 더블딥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유로존이 더블딥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은 2008년에 2분기와 3분기 때 더블딥을 기록한 이후 2012년에도 현재 같은 수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실업률 수치를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경기 수축세에서 먼저 탈피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렇게 보면 실업률 개선 지표는 올해 3월 이후 1분기가 지나가고 나서 그렉시트, 그리스의 유로존 퇴출 이런 부분이 수면 밑으로 들어간 부분이 경기를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내용으로서 징후가 나타나야 후행 지표 성격인 고용의 개선 속도가 조금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전문가들이 현재 전망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앞서 남유럽 국가들의 청년 실업률이 상당히 심각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입니까? 그렇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우리나라도 현재 고민이 상당히 많죠. 특히 이제 고용이 좋지 않으면서 청년들의 일자리 수도 유로존에서 여전히 좀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유로존의 11월 청년 실업률 수치는 24.4%로 같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EU 27개국은 23.7%입니다. 절대 수치만 놓고 보면 매우 현재 어려운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스가 가장 좋지 않습니다. 청년 실업률이 57.6%, 2명에 1명꼴로 일자리가 없는 상태의 청년들이 현재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 스페인도 56.5%를 현재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키프로스나 포르투갈을 포함해서 현재 유로존의 부채 위기 국가인 그리스나 스페인 등의 청년 실업률이 여전히 좋지 않은 그런 흐름이고요. 다만 독일은 5.4%의 실업률로 여전히 독일 경제는 강건한 그런 흐름을 나타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부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흥미로운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올해 세계 부동산 시장의 유망 투자 지역으로 미국이 꼽혔다고 하는데 중국이 크게 후퇴한 점이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올해는 네. 부동산 얘기를 조금 더 많이 해드릴 개연성이 좀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중국이 균형 성장에 또한 분배의 균형을 현재 가져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올해 변곡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워싱턴에 소재하고 있는 외국인 부동산 투자자 협회가 발표한 올해 부동산 시장이 어느 지역이 가장 좋겠느냐라고 조사를 했는데요. 2001년 이후 처음으로 미국이 꼽혔습니다. 이런 부분은 현재 주택시장의 온기가 살아나고 있는 미국의 현실을 그대로 현재 반영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난해 중국은 3위였지만 올해는 등수에도 들지 못하는 아주 열악한 순위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중국이 높은 순위에서 재작년에 좋은 순위에서 올해 들지 못한 것은 이 새로운 지도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아직 투명성이 담보가 되지 못했고 명확한 내용이 아직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투자자들이 현재 지적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조사 대상의 55%, 절반 이상이 미국이 올해 가장 부동산 투자로서 유망 지역이라고 꼽았고요. 2위는 브라질을 꼽았습니다. 3위는 영국이 순위에 들었고요. 4위는 터키가 순위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의 주요 거점 도시는 그나마 좀 그 후순위에도 그 순위에 이름을 좀 올렸는데요. 상하이가 지난해 5위에서 올해는 12위에 랭크가 됐고요. 홍콩은 8위에서 19위로 밀렸습니다. 특히 상하이가 12위, 10위 내에 들지 못했다는 점, 이런 점은 중국에 대한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매력도가 매우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중국 부동산 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시각도 어느 정도인지 한번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얼마나 우려가 되고 있습니까? 되도록이면 중국 시장은 올해 투자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이 주요 이제 부동산 거부들의 투자 의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중국의 그 부동산 버블이 올해로 조금 그 리스크 부담이 커질 것으로 현재 그 투자자들이 보고 있고요. 여전히 현재 7.5% 정도의 경제 성장률 수치를 발표하고 있지만 경기 둔화 우려감의 잠재 리스크 부담을 투자자들이 현재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시진핑 리커창 체제는 경기 부양 카드를 꺼내놓겠지만 부동산의 버블을 우려해서 경기 부양의 기조가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을 매우 현재 경계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현재 보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존은 경기 침체 국면, 이런 부분에서 탈피가 현재 최우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따라서 올해도 부동산 시장의 매력도는 최하위권으로 현재 집계가 됐습니다. 네. 끝으로 투자자들이 꼽은 올해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 미국 내에서도 어느 도시들이 꼽히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그렇습니다. 이제 도시들을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그림이 좀 잡히실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부동산 투자 유망 지역으로서는 81%의 지지를 받았고 국가로서는 55%의 지지를 받았다는 것이 미국의 이제 매력도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1위가 뉴욕시로 꼽혔습니다. 여전히 높은 그 사무실 임대료 또한 뉴욕의 지가 상승, 이런 부분에서 기대를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2위는 영국의 런던이 뽑혔습니다. 역시 금융 중심가라는 그 매력도, 이런 부분이 포함이 된 것으로 보이고요. 3위가 샌프란시스코, 4위는 미국의 수도인 워싱턴 DC, 5위는 휴스턴을 꼽았습니다. 이렇게 4위와 5위, 그 다음에 3위에서 샌프란시스코와 휴스턴이 눈에 띄는데요. 이 샌프란시스코와 휴스턴은 IT와 기술 그 기업들이 많이 밀집돼 있고, 휴스턴은 환경과 에너지 기업들이 많이 산업적으로 특색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산업적인 업종별 흐름으로서도 이 에너지 기업과 IT 기술 업체의 그 경기 흐름이 올해도 좋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이런 부분이 지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글로벌 주요 이슈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 이현민 이사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오늘장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메르츠 종금증권 강서지점의 박재현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도 연일 코스피와 코스닥 엇갈린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소폭 상승한 반면 코스피 지수가 어제 결국에는 2000선을 내주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자세한 마감 상황부터 정리해 볼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장 코스피 지수 2000선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일단 펀드 환매 등으로 인한 그런 투신권의 매도, 그리고 외인 선물 주문 오류에 따른 청산 매물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2000선 하회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13.31포인트 하락한 1997.94포인트 마감했고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기관이 94억, 외국인이 69억 정도 순매수하는 데 힘입어서 0.29포인트 상승한 509.01포인트 상승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견조한 흐름 보이고 있고요. 어제장 특징주 살펴보게 되면 삼성전자가 4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시장 예상치인 영업이익 8조 8천억 원 부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대감 해소 등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되는 실적 시즌, 실적 호전이 기대되는 IT 부품 업종이나 IT 관련 업종들 여전한 관심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이어서 환율 흐름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환율이 사흘 만에 하락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1,063원으로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는데 최근 들어서 수출 기업들의 실적 공개를 앞두고 있어서 이런 환율 흐름에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장 환율 하락 마감했는데요. 일단 환율, 자동차나 음식료 업종 상당히 영향을 많이 끼치는 그런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어제 특징적으로 자동차주를 보게 되면 현대차, 기아차 3일 연속으로 조금 상승해주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에 일본의 자동차 기업,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도요타를 보게 되면 일단 일본 엔화 강세 때문에 약간 이틀 연속 조금 큰 폭으로 하락해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환율에 따라서 일본 기업과 한국 자동차 기업 이렇게 좀 엇갈리는 흐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계속 유의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환율 흐름에 따라서 네. 환율 관련 업종들, 음식료 업종이라던가 자동차 업종 좀 크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바닥권에 있는 환율 어떻게 움직이는지 좀 체크해 보시고 그 관련 업종들 좀 투자하는 전략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 가지 또 변수가 있을 텐데 내일 옵션 만기를 앞두고 있기도 하죠. 대형주 위주로 좀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두 가지 정도로 좀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 내일 옵션 만기 예상돼 있고 사실 미국장이 오늘 하락 마감했기 때문에 조금 상승세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물론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해야 될 것 같고요. 대형주는 저가 매수 관점,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중소형 IT 주를 매수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근 선물 이슈 그리고 2000선을 넘어가면서 개인들의 펀드 환매 물량이 상당히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가 2000선을 좀 2000선 부근에서 등락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올해 들어 외국인은 3,500억, 기관은 2,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투신권에서 매도가 3,400억 이상 나온 거기 때문에 지금은 외국인과 기관, 수급상으로는 상당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미국 재정절벽 이슈라던가 유로존 리스크는 상당히 완화되고 있고 또 유럽 바젤위원회의 금융기관 유동성 완화
등의 호재가 있기 때문에 외국인 매수세 꾸준히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수 조정을 대형주 저가 매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고요. 네. 또 어제장 삼성전자가 조금 호실적을 발표했기 때문에 그 관련 중소형 업종들, 휴대폰 부품주들 관련해서 조금 IT 업종들, 관련 업종들의 매수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 앞서 대형주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뭐 실적이나 수급이 받쳐주는 종목으로 투자를 해보는 게 좋겠죠. 그렇다면 뭐 유망, 선호하는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인지도 의견 들어볼게요. 예,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요. IT 휴대폰 관련 부품주 오늘 추천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언컴텍 추천드리겠는데요. 유언컴텍 같은 경우에는 복합 화학 소재, 합성 수지, 핸드폰 케이스 등을 생산하는 회사입니다. 유언컴텍 자회사에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동사가 57%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유언화양의 실적이 유언컴텍의 연결기준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유언컴텍의 실적보다는 유언화양의 실적에 주목해야 합니다. 유언화양은 핸드폰에 들어가는 마그네슘 다이캐스팅 업체로 올해 연결기준 유언컴텍의 실적은 순이익 기준 92억, 13년 예상 실적은 191억으로 퍼가 7에서 8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휴대폰 부품주, 최근 휴대폰 부품주 퍼가 10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밸류가 비교적 싼 주식이라고 볼 수 있고요. 중국 휴대폰 시장 지금 막 성장하고 있는 단계이고 또 기술적으로도 상당히 진입장벽을 가진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에도 성장성이 조금 유망한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언컴텍 같은 경우도 다른 모바일 부품주들과 같이 전고점 경신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매수가는 시초가 매수 권해드리고요. 목표가는 전고점인 1150원, 손절가는 9,1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의 관심 종목은 유언컴텍을 들어봤는데 오늘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면 시장 좀 적극적으로 다른 종목들도 매수해봐도 괜찮을까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땐 단기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대형주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일단 환율 부분을 신경 써주시고 만약에 원달러 환율이 조금 원달러 환율과 엔달러 환율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자동차 주식들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자, 여기서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위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펀드 환매 물량, 투신권의 매물도 계속 한 나흘째 출회되고 있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 수급적인 부분도 한번 정리를 해 주시죠. 예, 일단 올해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들어 외국인이 3,500억 정도 순매수하고 있고요. 기관은 2,300억 정도 매도가 나왔지만 대부분이 3,400억 정도가 투신권, 개인 펀드 환매 물량이기 때문에 사실 외국인이나 기관들 같은 경우는 증시를 조금 좋게 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재정 절벽이라든가 유럽 위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해결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외국인들과 기관 투신권을 빼고는 조금 수급적으로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투신권에서 계속 매도가 나온다면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 매수하는 관점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좀 금융주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주에 대한 그런 규제가 완화되면서 금융주가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금융, 증권주나 보험주에 대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그 부분도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증시가 상승하게 된다면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증권업종이겠죠. 시장의 거래대금이 상승하게 되면 또 증권업종 상당히 좋은 투자 기회로 보여지고요. 일단은 최근까지 증권업종이나 은행업종 경기 불확실성 때문에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증권업종, 은행업종 모두 PBR이 1배 이하에서 거래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유럽 리스크 완화라든가 재정 절벽 위기 완화라든가 이런 리스크들이 조금 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주, 증권주라든가 은행주 저가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네, 리스크가 완화되면서 금융주에 대한 접근도 괜찮겠다 하지만 가장 우선순위는 IT 부품주다라고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메리츠 종금증권 박재현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매출 2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영업이익도 29조 원을 넘겨 영업이익 30조 원 시대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위조 미용 브러쉬를 정품이라고 거짓 광고한 4개 소셜커머스 업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과태료 총 2,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룹폰입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대표적 비급여 항목인 1인 병실료가 병원에 따라 최대 6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당뇨병 교육 상담료는 최대 13.8배로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저금리를 틴탄 대출금리 조작이나 부당수수료 부과 등 금융회사의 변칙 영업을 집중 점검합니다. 검사 결과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조성진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삼성전자가 연간 매출 200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영업이익은 29조 원으로 전년보다 무려 85% 이상 증가했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죠. 네, 삼성전자가 국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매출 200조 시대를 열었는데요. 네. 작년 1년 동안의 영업이익도 29조 원을 넘겨서 영업이익 30조 원 시대도 불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삼성전자는 작년 4분기 실적을 잠정 집계한 결과 매출은 56조 원, 그리고 영업이익은 8조 8천억 원이라고 8일 밝혔습니다. 이는 분기 기준 사상 최대 실적이었던 작년 3분기의 매출 52조 1,800억 원, 영업이익 8조 600억 원을 훌쩍 뛰어넘는 것으로 3분기 연속 최대 실적을 경신했습니다. 직전 분기인 작년 3분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7.3%, 영업이익은 9.2%,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매출은 18.4%, 영업이익은 88.8% 각각 늘어난 것입니다. 이로써 삼성전자는 작년 3분기에 이어 2분기 연속 매출 50조 원, 영업이익 8조 원도 달성했습니다. 4분기에 다시 최대 실적을 경신한 데 따라 삼성전자의 작년 연간 실적은 매출 201조 500억 원, 영업이익 29조 100억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지금까지의 양 부문 최대 실적을 갈아치운 것입니다. 종전에는 매출은 2011년 165조 원, 영업이익은 2010년 17조 3천억 원이 최대였습니다. 2011년과 비교하면 매출은 21.9%, 영업이익은 85.8%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내 기업이 1년 동안 200조 원의 매출을 달성한 것은 처음입니다. 연간 영업이익도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삼성전자가 2011년 16조 2,400억 원의 영업이익을 올리자 2012년에는 20조 원을 달성하느냐가 작년 초 업계의 관심이었는데 실제 실적은 30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이날 삼성전자가 발표한 실적은 잠정치여서 사업 부문별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업계에서는 4분기에도 휴대전화 사업이 삼성전자의 최대 실적을 견인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분기까지는 휴대전화 사업이 포함된 IT 모바일 사업부가 전체 매출의 57%, 영업이익의 69%를 차지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패널 사업도 가격 안정과 스마트폰용 패널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룬 것으로 관측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싸구려 모공 브러쉬를 일본 유명 상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소셜 커머스 업체가 정부 당국에 적발됐다는 소식입니다. 시장이 성장하는 만큼 소셜 커머스 업체들이 조금 더 성숙해져야 할 것 같은데 어떤 업체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신뢰를 잃으면 소비자가 떠나기 마련인데요. 네. 공정거래위원회가 8일 일본 유명 상품의 짝퉁을 거짓 광고해서 판매한 4개 소셜 커머스 업체에 시정 조치를 하고 과징금 총 2,3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그룹폰입니다. 이들은 지난해 6, 7월 일본 유명 상품인 아르티 모공 브러쉬의 짝퉁을 정품인 것처럼 속여서 모두 1,536개, 6,747만 원어치를 팔았습니다. 홈페이지 광고 화면에는 제조국 일본, 히노키 원목, 장인이 무려 2년이라는 세월에 걸쳐 완성한 최고 품질의 세안 브러쉬 등의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공정위 조사에서 짝퉁인 줄 모르고 공급받아 판매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짝퉁을 공급한 중간 유통업체 대표는 현재 도주한 상태입니다. 과태료는 티켓몬스터, 쿠팡, 위메이크프라이스 등 3개사가 각각 500만 원, 그룹폰이 800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그룹폰은 2011년 11월 상품 구매 후기 위조로 과태료를 부과받고 나서 1년도 못 돼 전자상거래법을 다시 위반해 더 많은 과태료를 부과받았습니다.
사계사는 위조 상품을 산 소비자에게 위조 상품 발견 시 110% 이상 환급한다는 소셜 커머스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구매액의 110에서 200%를 환불했습니다. 공정위 이순규 전자거래팀장은 법 위반 행위는 엄격히 처벌하고 자율 준수 가이드라인의 보급도 확대해 소셜 커머스 시장에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이 대형 종합병원들 사이에 많게는 12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어떤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네, 그 대형 종합병원들의 그 비급여 진료 항목비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한국소비자원은 44개 상급 종합병원의 상급 병실료 차액과 초음파 진단료, 그리고 양전자 단층 촬영료, 캡슐 내시경 검사료, 교육 상담료, 진단서 등 6개 항목의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했고, 그 조사 결과를 9일부터 심평원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1인실 병실료 차액의 경우 삼성 서울병원과 강남 세브란스 병원이 각각 48만 원으로 가장 싼 단국대 병원 8만 원의 6배에 달했습니다. 카톨릭대 서울 성모, 삼성서울, 서울대, 서울 아산, 연대 세브란스 등 이른바 서울 빅5 병원의 1인실 병실료 차액은 20만 원에서 48만 원까지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2인실 병실료가 가장 비싼 곳은 21만 5천 원의 연대 세브란스 병원으로 5만 원으로 가장 싼 인제대 부산 백병원의 4.3배 수준이었습니다. 갑상선 초음파 진단료는 20만 2천 원인 고려대 의대병원이 9만 원인 전북대 병원과 조선대 병원의 2.2배, 그리고 유방 초음파 진단료는 21만 3천 원인 이대 목동병원이 7만 4,900원인 순천향대 서울병원의 2.8배나 됐습니다. 양전자 단층 촬영 진단료의 경우 몸통 촬영은 79만 원에서 127만 5천 원으로 최대 1.6배 차이를 보였습니다. 반면에 그 전신 촬영의 경우에는 길병원은 155만 원으로 가장 비쌌고 대구 카톨릭대병원은 90만 원으로 1.7배에 이르는 차이를 보였습니다. 촬영 장치가 탑재된 캡슐을 삼켜 위장 내부를 살펴보는 캡슐 내시경 검사비는 수입 재료를 쓰는 병원들 중에서 고려대 안산병원이 146만 8,500원으로 가장 비쌌습니다. 이는 최저 가격인 인하대병원 77만 원의 1.9배였습니다. 국산 재료로 캡슐 내시경 검사를 하는 상급 종합병원 중에서는 경희대병원이 118만 5,800원으로 가장 비쌌고 연세대 원주 기독병원이 70만 4천원으로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1회 당뇨병 교육 3당료는 이대 멱동병원이 5만 9천 원으로 5천 원인 강북 삼성병원의 11.8배, 그리고 여러 차례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경희대병원이 13만 8천 원으로 1만 원인 서울대병원의 13.8배에 달했습니다. 상해 진단서 수수료가 가장 비싼 곳은 고려 대구 구로병원으로 12만 원이었고, 그리고 그 가장 싼 곳은 부산대병원 등이 5만 원 수준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일반 진단서는 만 원에서 15,000원의 분포를 보였습니다. 네. 금융감독원이 저금리를 틈타 대출 금리를 조작하거나 부당 수수료를 부과하는 등 금융회사의 변칙 영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한다고 하죠. 네, 금감원이 그 저금리를 틈타는 그 변칙 영업에 대해서 돋보기를 들이대기로 했는데요. 네. 금융감독원이 저금리를 틈타서 대출금리 조작이나 부당 수수료 부과 등 그 금융회사의 변칙 영업을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연금저축 상품의 운영은 물론 펀드 불안전 판매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계획입니다. 검사 결과 금융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할 방침입니다. 8일 금감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2013년도 검사 업무 운영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조영재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을 것이라면서 정기 종합검사 대상 금융회사는 42곳으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금감원은 우선 서민금융지원상품이나 동산담보대출 등 서민과 중소기업을 위한 금융지원 실태를 점검합니다. 특히 저금리의 장기화로 금융회사가 실적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변칙 영업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검사하기로 했습니다. 조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의 고위험 상품 투자나 편법 변칙 영업 등이 집중 검사의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회사의 대주주 계열사 부당 지원을 막기 위해 양자 간 거래 현황에 대한 상시 검사를 강화하는 등 공정 금융질서 확립과 금융회사의 내부 통제 강화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벌이기로 했습니다. 네, 이슈앤이슈 오늘 순서는 서울경제신문 생활산업부의 조성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